일정이 다른 거 아시죠? 무슨 얘기 하는 집중해 주십시오. 그때 드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자, 성명수 씨 좀 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작할 때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거는 처음 봤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예. 또 좀 이따 또 재밌고 또 다들 안 나오시겠나 싶습니다. 오늘 자리를 꽉꽉 채우지 않겠나. 예. 양파 때문에 오셨어요? 예. 오늘 양파 보이시죠? 이거 좀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자, 사드 배추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635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함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감사합니다.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그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임을 위한 행지고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베 잘하고 있네. 갑작스럽게 제가 아베야 고마해라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다들 아시죠? 예, 아베 일본 수상이 한국에게 대한민국에게 무역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했느냐?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세계인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소외당하기 싫다는 얘기죠. 한국과 북한이 잘 되는 꼬라지가 비기 싫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이 반도체 시장, 메모리 분야, 그리고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국이 27년 동안 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라고 얘기하죠. 인공지능. 예. 이런 사업에는 반드시 비메모리 반도체가 쓰인답니다. 그 사업에서조차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 목표를 아베 정부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반도체가 80년대 후반입니까? 이건희가 도쿄에서
우리 이제부터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일본에서도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종말을 맞게 됐죠. 접었죠. 하지만 소재 분야, 그러니까 원자재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에 기초과학 분야가 탄탄한 일본이 그 분야에 쥐고 있으니 원자재 분야는 일본이 발전시키고 반도체 분야는 대한민국이 발전시키고 이렇게 서로 서로 윈윈하는 이런 전략을 계속 지금까지 써왔답니다. 하지만 그 꼬라지도 보기 싫어하는 아베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말한 건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에도 물론 타격이 있겠지만 일본에도 타격이 있다. 지금 반일 감정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굉장히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일 가면서 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몇 차례 했었죠. 사실 그때마다 변변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중간에 다 접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번에는 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국민이 이번에 왼쪽 오른쪽 따지지 말고 여야 따지지 말고 단합된 하나된 모습을 보여가지고 일본이 우리에게 보여준 무역 보복 조치 반드시 이것을 WTO에 제소해서 저희가 승리를 할 것이고 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 단결된 힘을 보여줘가지고 두 번 다시 일본이 이런 하찮은 물건 따위를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예, 사드 배치 철회. 아까 저 계시대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김초원 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오줌 누러 간다는 얘기는 방송에서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의 김초원 위원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안 하시려고요? 예, 또 올라오시죠.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이야기 잘해. 안 오면 오일라고 갑자기 불러내요. 나온 김에 이야기를 몇 가지 하죠. 일본이 무역 제재를 하고 또 이번에 뭐 전략 물자를 밀수출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한국이 했니 일본이 밀수출했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1차장이 국제기구에 검증을 받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일본이 지금 난감해져요. 만약에 일본이 국제기구에서 조사를 했을 때 밀수출을 했는 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드러나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일본으로서는. 그 다음에 밀수출했는 게 한국이 밀수출했는 게 안 드러났다. 이런 일본이 이제 사기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1차장이 그것을 그렇게 던진 거는 굉장히 고도의 외교술이다. 그러니까 일본을 궁지에 무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장은 지금 미국 가갖고 다방면으로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김현종 2차장이. 그래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풀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 아베는 지금, 노림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다음에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어야 돼요.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미국이 이제 이 넘버 원이고 일본이 넘버 투고 한국이 넘버 쓰리가 돼야 되는데, 남북 문제가 풀리고 G20이 이제 판문점
일본에서 만나는 바람에 망하고 이러면서 이 넘버 2 자리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큰 거죠. 이 경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본 내에서 이 보수를 결집시켜서 다음 선거에 이겨야 되겠다는 욕심도 있고 다양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지금 무역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탈하고 명성황후를 죽였을 때가 을미사변인강, 그게 그때부터 일본이 이제 한국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보면은 일제강점기 36년이 아니고 51년이란 말이에요. 51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에 가했던, 예를 들면 731 실험부터 시작해갖고 위안부 할머니 사건, 강제징용 문제, 뭐 계속 이 한국인들을 죽이는 사건을 따지면 51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한국전쟁, 6.25 민족상잔의 비극이라 하는 전쟁은 남북한의 분단 이후에 한 휴전할 때까지 한 3년 가까이 전쟁을 했어요. 서로 죽였는데 근데 아무리 민족상잔의 비극이 있어도 우리는 일본을 더 견제해야 되는데 한국의 이 토착 외구들은 일본을 더 좋아해요. 일본을 완전히 일본편을 드는 거죠. 오늘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일보는 한국어판 일본 신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했을 때 일본이 지금 굉장히 우리를 얕잡아고 51년간 지배했는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오늘 산업통상부에 국장이 이제 국장급 협의를 하자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과장급으로 내가 과장 둘이가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 흰 백보드에 뭐 실무 설명 협의 설명회 이랬어. A4 용지에 프린트해가 붙여놓고는 일본 과장 둘이가 앉아 있어요. 그 보니까 완전히 창고 같은데 탁자 2개 놓고 앉아 있는데 한국의 과장 둘이가 갔단 말이에요. 일어서지도 않고 앉아서 아무렇지도 인사도 안 하고. 한국 과장 둘이가 딱 앉으니까 책상 위에는 말게요. 물 한 컵도 없어요. 손님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날아가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만큼 한국을 무시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일본의 무역 제재 이게 이제 일본을 공경에 빠뜨리고 우리나라가 결집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을미사변 이후 51년간 지배당하고 이후에 거의 뭐 이승만이가 친일파 반민특위 못 처치 못하게 하고 친일파를 다 고용하고, 그죠? 그리고 친일파 뭐 노덕수리가 독립운동 했던 장군 김은봉 장군을 고문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박정희 때문에. 반민특위 위원장이 고령 사람인데 다 잡아놓고 친일파 다 살려줬잖아. 하나도 처벌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박정희 일본 그 군 장교 박정희가 정권 잡으면서 18년, 그죠? 미군정 3년이잖아요. 해방 후에 미군정 3년, 이승만 12년, 그죠? 박정희 18년 이러면은 총 그것만 33년. 이명박 박근혜 10년, 수십 년 동안 이 일본과 이렇게 뭐 65년도 박정희가 한일 협정 맺었는 거 6,600만 불 뇌물 받고 맺었는 것부터 박근혜가 그 합의 받는 거 위안부 할머니 합의 받는 것까지 계속 야들은 토착 외구의 역할을 해왔어요. 지금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일본에 여행 안 가기 쉽잖아요. 지금 20% 줄었대요. 20%.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본에 호텔을 예약했대요. 예약했는데 가기로 했는데 이 사건이 더서가 취소했대요. 전화해서. 그 왜 취소하냐 하니까 아베가 오지 마라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단결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해내고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결집돼야 되는 판에 지금 뭐 나베나 토착 외국들이 하는 짓이 참 가관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뭐냐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 양반들이 노리는 거는 뭐냐면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돼서 보수들이 권력을 잡아야 되고, 아베도 마찬가지예요. 아베도 남북이 저렇게 화해 무드로 가면 안 되고 긴장이 돼가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보여야지 한국의 보수 정권, 다카키 마사오라든가 뭐 저 하야하라 꽃교 이런 것들이 잡아서 저거 편들고 저가 뭐 하면 다 듣는 이런 것들을 지금 아베는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본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것에 대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하원에서 한국 전쟁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는데 이게 미국 최초예요. 미국 최초고 우리나라의 화해 무드가 남북 화해 무드가 타고 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미국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 또 하나는 미국의 비건이 핵 폐기를 이야기했다가 일단 핵 동결로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신문에서. 그러면 핵 폐기를 완전 폐기해야지 뭔가 제재 조치도 풀고 뭘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핵 동결만 하고 영변 핵 사찰을 단이 들어가서 조사하고 이거를 하는 동안에 1년에서 2년 가까이는 석탄이나 이런 무역 제재를 풀겠다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미국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징조로 봐서는 7, 8월 정도의 급속도로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주에 이렇게 어릴 때 살다가 중학교까지 살다가 대구 나갔다가 다시 성주에 돌아서 지금 10년 차예요. 이제 귀향해서 10년 차인데 어릴 때는 이제 뭘 몰랐죠. 다시 돌아서 여기 살아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저거 분명히 잘못된 거고 저거 문제 있는 건데 내 사촌이 하고 있어. 내 초등학교 동기가 하고 있어. 아니 후배가 하고 있어. 또 같은 동네 사람이 하고 있어.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데도 저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동네에서 같이 못 살기나 동기들끼리 끄끄러워지기나 이 집안의 사촌끼리 또는 끄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해. 아이 뭐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또 일어나요. 이게 계속 축적되면 뭐가 되냐? 적폐가 된답니다. 적폐. 지난번 군수 때 군에 뭐 해가 사바사바 해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뭐 안다 친구다 뭐 후배다 이래가 연결이 돼서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순간 그것이 축적돼서 이 나쁜 바이러스의 숙주가 돼갖고 도저히 이게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변하려면은 그것을 문제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요. 잘못된 것을 보거나 문제 있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지적하거나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혈연지연 확인에 얽혀서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더 많은 적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피해가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내가 이 동네에서 저 사람한테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잘못됐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저 문중에 가갖고 욕을 먹더라도 저 사람이 저거 잘못했는 거는 지적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냐 하면요, 옳게 옳은 걸, 문제 있는 걸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럼 원수가 돼요. 저 새끼 저거 왜 저러나, 이거부터 들어가본다. 결론부터.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구나라고 반성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적이 되는 거죠. 공격을 하니까. 근데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혈연지연 학연의 문화가 특히 이 농촌 지역에는 더 심해요. 도시는 이제 뭐 아파트 옆집에 살아도 누구 사는지 모르니까 문제 제기하고 그러잖아요. 소음 일나면 가서 막 욕해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촌에서는 옆집에 알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의 이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혈연지연의 학계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미국의 문화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지정생존자 하는 영화를 봤는데, 드라마를 봤어요. 미국 드라마인데 백악관 이야기예요. 지정생존자라는 게 뭔가 하면요, 1년에 한두 번씩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 연설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요, 대통령부터 장관들, 하원의장, 상원의장, 미국의 주요 간부들이 다 모여요. 혹시 9.11처럼 테러가 있어서 거기서 폭탄이 터져가 다 죽게 되면은 장관 중에 한 명은 살아서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된다고 지정을 해요. 그래서 지정해놓고 백악관 경호실에서 그 사람은 그 행사장에 안 가고 따로 은밀한 은신처에 숨겨 있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다 죽으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가 국회의사당에 대통령부터 뭘 다 죽고 별 힘도 없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 환경부나 뭐 여성가족부 장관 이런데 미국에서는 도시 뭐 계획 무슨 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지정생존자가 돼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쭉 벌어지는 일들은 뭐냐 하면요, 음모, 술수, 뒤통수 치고 다시 끌어들이고 이런 과정과 세계적으로 뭐 쿠바, 한국도 나와요. 한국도 남북 핵 문제도 나오고, 그것은 한국 뭐 이렇게 안 나오고 동서로 갈라진 나라에 김 위원장이 핵 개발을 하고 한국 대통령, 한 대통령이 이제 뭐 서쪽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협상하는 게 나오고 이러는데, 쿠바도 나오고 뭐 저 아프리카 테러 사건도 나오고 막 다 나와요. 미군 파견 사건, 공격 사건, 이런 계속 사건의 연속이 되가 긴장감 있게 연결되는데, 이 미국의 문화가 한국 문화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저 양반이, 내가 지금 대통령인데 저 양반이 대통령 반대편 입장에서 반대편을 들고 내를 공경에 처하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변호사인데 변호사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다 하는데, 정말 철저히 하는데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 대통령은 저런 사람이 백악관에 와야 되는 백악관 변호인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쳐도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일을 하는데, 그죠? 우리나라는 뒤통수 쳐보면 원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간성과 인격, 내가 예를 들면은 대통령은 무소속인데 민주당의 하원의원이고 이쪽에는 공화당의 사원인데, 내가 공화당의 하원의원이다 이러면 공화당의 하원의원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대통령, 야 저거 자기 역할 잘한다 이래야 되는데, 내 당의 소속이 아니기 저작편이기 때문에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민주당 또 딱 정해지잖아요. 자유한국당 원수, 저건 나쁜 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분단의 상황과 한국 정치의 이 군사 독재 이런 게 이어지면서 이
자한당이라는 당이 합리적으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공정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논리로 주장을 하면은 그 사람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더라도 또는 우파적인 이념을 가졌더라도 거기에 충실한 사람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저거는 토착 외구다. 합리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가 정당한 방식으로 풀어가면은 그 절차사에 있어서 공정해야 되고요. 방법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주장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좌파적 이념을 가졌던 우파적 이념을 가졌던 보수적 성향을 가졌던 진보적 성향을 가졌던 이야기가 됩니다. 서로 보수적 주장을 하다가 진보적 주장을 하면 타협도 하고 타협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진행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쉽고 정권만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안 해주고 합의하러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런 문화, 정치 문화와 다르다. 특히 이제 영국이나 이런 유럽 쪽의 정치 문화는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보수, 진보 이런 거 떠나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단계로 정치가 좀 성숙하는 과정을 이번 기회에 밟아가야 되지 않겠다. 그런 징조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일본하고 문제, 남북 문제, 한국 정치 문제인데 예를 들면 너그공화당처럼 저렇게 가면요, 그냥 계속 고립되게 돼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10%대로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했을 때 77%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는 자한당이나 공화당이나 고립될 수밖에 없다. 정말 제대로 된 합리성으로 제대로 된 보수를 주장해야 된다. 근데 어느 나라 보수가 자기 나라를 팽개치고 일본을 지지하고 일본한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우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논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헬렌진 학연 이야기 했지만 이게 한국에도 뿌리 깊게 남아있어요. 우리 당, 내 당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극복되는, 즉 옳은 일과 그런 일 또는 다르다는 게요. 예를 들면 니하고 내하고도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게, 다르다는 것이 인정됐을 때 나는 아베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일본을 동조하다, 이게 다른 거다. 다르다는 게 모든 것을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것은 주장이나 생각이나 이 논리가 자기 편은 이념이 다르다는 것이지, 예를 들면 한 국가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런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미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의 품격 또는 국민의 품격,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국가의 품격이 올라가면서 일본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너무나 저열한 수준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를 가져가면요, 일본은 고립되게 돼 있어요. 미국은 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이렇게 좀 적대적 관계에 있던 나라들 또는 거리감이 있던 나라에 다 우리 편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 놈이 태평양 전쟁에 놓고 중일 전쟁, 러일 전쟁, 북한은 우리나라가 좀 지배당했죠.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까지 다 쳤단 말이에요, 일본이. 그럼 그 나라의 국민들이 다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하고 붙어주면은 지금 러시아에서도 일본에서 안 준다 하니 러시아에서 우리가 죽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붙으면은 중국도 그럼 우리 너 도와줄게. 막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 우리 편 들면 일본은 고립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고립돼 가는 거나 자한당이 고립돼 가는 거나 너그공화당이 고립돼 가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흐름이. 이런 기회에 우리는 우리의 품격을 높여가는 그런 국민들의 이 품격이 높아지고 나라의 품격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충원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가 이기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쓰죠. 야, 이기적인 사람이야. 아, 니 너무 이기적이야. 이러면은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큰 의미로 봤을 때, 저 거시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국가를 두고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그 나라에 내 나라에 사는 국민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첫째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내 나라 내 국민이 잘 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이나 그리고 너그공화당 사람들은 보십시오. 자꾸 일본 편에 들잖아요. 일본이 그래 좋으면은 일본 가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적어도 그 사람들의 지금 이 상황에서 현 정부를 두둔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 일본 정부에게 정치 자금을 받는 장학생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서로 왼쪽 오른쪽 따지지 말고 서로 힘을 모아가 일본에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국민들을 힘을 좀 보여주십시다. 그러고 국민들의 힘을 좀 모아가지고 그 동력으로 이런 사태를 잘못된 거를 지금까지 비틀려져 있었던 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 목소리를 내서 자기들 편을 다시 한번 더 직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산 같은데 완전히 틀렸다. 계산기를 딴 걸 갖다 쓰라. 계산 잘못 났다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아까 김충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여행을 많이 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일본과 대한민국이 무역을 해서 인적 교류를 해서 자원이 오고 가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덕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600만 명이 연 600만 명이 일본을 여행 간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200만 명 조금 대한민국으로 여행하러 온답니다. 일본 여행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 있죠. 일본 여행지. 저는 어딘지 모릅니다.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근데 그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그쪽에서 봉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아시죠? 금모으기 운동 그런 거 하는 것처럼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매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무역 수지가 뭐 역전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좀 동경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투리입니까 이게 얕고 죽는다 기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이제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입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 사드배치철의 성주 투쟁이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우리 유동희님 앞에 계시죠. 네, 유동희님의 발언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아버님 장례를 잘 치르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정말 같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아버님은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굴곡진 삶들을 그대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어려서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때 일본에 계시면서 진보적 사상들을 접하셨습니다. 접하시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셨고 한국에 돌아오신 뒤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기독교 목회자 생활을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진보적인 삶들과 또 실천들 그리고 설교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가셔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회 운동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옛날에 그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에 뭐 80년대에 인권 운동과 또 진보적 운동들을 열심히 해왔던 KNCC라는 단체입니다. 기독교 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전남 회장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7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위장결혼식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민주주의 시국선언이 명동성당에서 결혼식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서 민주주의 시국선언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구속되셨습니다. 각 전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일제 검속이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이때 또 같이 함께 구속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광주 교도소로 아버지를 면회를 갔었습니다. 아버지를 면회를 갔는데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 사택에서 나와라. 교회 패기치지 말고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나와라. 아버님은 평생 집 한 채 소유하지 않으셨거든요. 땅 한 평 소유하지 않으셨고 평생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어머니 우리 식구들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못 나가게 하고 아버님이 계시는 동안에 월급 그대로 드리고 그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사업을 크게 했는데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이 장로님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쫓아내라. 다 쫓아내라. 목사도 쫓아내고 가족들도 다 쫓아내는데 안 그러면 당신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 분이 내가 사업을 망하면 망했지 목사님 못 쫓아낸다 라고 버티셨습니다. 물론 그분도 사업이 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도 그 뒤에 계속 사업 잘 하셨고 또 우리 가족도 보호해 주셨죠. 그러고 이제 80년에 이제 형님을 거기서 잃어버리고 81년도에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81년도에 대구로 왔습니다. 대구로 오셔가지고도 이제 여기서 이제 끊임없는 사회활동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없던 인권 조직도 만들고 인권 단체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민주주의 단체들도 함께 만들고 이러면서 꾸준히 생활해 오셨습니다. 아버님 손잡고 이제 대학교 같은데 그 옛날 시국 강연 있으면 아버님 모시고 시국 강연 같이 가고 또 아버지 원고를 또 내가 써드리기도 하고 동인아 원고 좀 써봐라. 그러면 예 하고 강연 원고를 내가 열심히 써가지고 아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강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매우 존경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사실까? 라는 것. 그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엄격하세요. 평상시에 보면 아버지는 항상 책상에 앉아 계십니다. 항상 책상에 앉아 계시는데 설교 준비를 하시느라고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십니다. 자료 보고 책 보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삶을 그 딱 정결한 자세를 항상 잃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다른 분들에게는 끊임없이 한없이 관대하십니다. 아들인 저한테도 매우 관대하셨습니다. 평생 저는 아버지한테 맞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평생 어렸을 때부터 맞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혼내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자식을 방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느껴져요. 아버지가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 느낌들이 나는 끊임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그나마 아버지의 발끝이라도 따라오면서 살아왔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광주에 있을 때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하도
전라도 말로 부잡스럽다 그럽니다.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자라서 엇나갈 수도 있었는데 뭐 또 그렇게 살아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 아버님이 이제 재작년 11월부터 이제 좀 아프신 건 아닌데 이제 자리에 누우셨어요. 근력도 떨어지시고 그래가지고 자리에 누우셨고 또 그러면서도 뭐 그냥 건강은 좋으셨습니다. 건강은 좋으시다가 요번에 한 3일 동안 조금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도 저 역시 아버님을 끝까지 생각하면서 또 아버님을 기리면서 아버님의 살아온 삶을 또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또 살아갈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까 무소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욕심 없이 사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법정 스님이 쓰신 책 무소유, 예,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아까 첫 번째 발언하셨던 이제 김충환 위원장님도 늘상 말씀하셨죠. 소유가 다가 아니다. 가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가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간다운 삶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예. 앞으로 우리도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좀 베풀면서 가지고 있는 욕심의 크기 지금보다 조금만 줄이면서 살 수 있는 그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무소유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깜빠드 갔다가 지금 감기로 정말 억지로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계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법정 스님이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난을 보냈답니다. 쾌유하시라고. 스님이 쓰신 무소유를 읽었다, 감명받았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 책의 내용에는 법정 스님이 난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난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데 그 욕심을 버리는 게 참 힘들었다 라고 책에 내용 그 책에 적혀 있는데 책 한 장도 안 읽어봤다는 얘기죠. 예. 난을 선물했다는 것은 갑자기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얘기가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예. 여러분 저 앞에 그 양파 보이시죠? 양파. 예. 카메라 비춰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 양파가 뭐냐? 예. 이 양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 성주 수림면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백성곤님의 양파입니다. 이분이 원래 저한테 기계를 사가셨어요. 기계를 사가셨는데, 외상값이 좀 있습니다. 외상값이 좀 있는데, 야, 큰일 났다. 오늘 전화 와가지고, 야, 큰일 났다. 하면서, 와예. 가니까, 야, 니인데 외상값 갚아주려고 양파를 심어가, 양파 팔아가 돈 갚으려고 했는데, 양파가 똥값을 떼가지고 조졌다. 니가 좀 팔아가 돈 모아가 니 외상값 갚아줄게.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20자루를 샀습니다. 20kg짜리. 예, 샀습니다. 그런데 양파를 만져보니까 거의 돌덩이입니다. 유현진한테 줘서 메이저리그 가서 그만 던지라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단단합니다. 예. 양파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다 아시겠지만 원래 양파가 너무나 풍년이라서 양파 재배 농가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답니다. 평소에 양파를 가지고 요리를 많이 안 해 드시는 가정도 계시겠지만 가급적 이제 이번만큼은 양파를 가지고 많은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우리 양파 농가도 좀 도와주는 그런 일석사오육조의 선행 우리가 베풀면 좋지 않겠느냐. 예. 농가들이 많이 힘듭니다. 대한민국의 기반이죠.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예. 그분들의 시름을 우리가 좀 들어주는 마음에서 이번 계기로 우리 농산물
많이 좀 애용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카톡에다가 남겼는데 양파 필요하신 분 혹시 계시면은 저한테 방송이 끝나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양파를 한 자루 20kg입니다. 요거 제가 하나씩 드릴 테니까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제가 돈은 안 받겠습니다. 돈은 안 받을 테니까 가져가셔가지고 양파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양파를 좀 좋아하는데 저는 양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냐면 양파를 잘게 딱 썰입니다. 썰어가지고 그거 버섯하고 닭고기,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돼지고기를 넣어가지고 그냥 물도 안 넣고 끓입니다. 올리브유 약간 넣고요. 막 끓이면은 즙이 막 나옵니다. 그럼 그러다가 카레를 집어넣으면은 카레가루를 집어넣으면 카레가 되고요. 짜장을 집어넣으면은 짜장 그 식이 됩니다. 예. 그러면 물도 안 붓고 그 재료에서 나오는 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걸로만으로도 충분히 요리가 되니까 그렇게 드시면은 또 몸에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또 우리 남성분들 딴 데 보고 계시는 우리 이재동 씨 같은 분들 저런 분들 그래가 요리해 주시면은 우리 또 형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실까. 김충 위원장님 들으셨죠? 예, 김충 위원장님 안 들으셨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 양파도 무대 위에 올라 있는 것도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눈치 보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김충 위원장님 사모님, 예. 아니 차에 실어놨습니다. 차에 실어놨습니다. 백종원 레시피 그거 하려고요. 백종원 레시피, 예, 땡, 예,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 또 더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 김미영님 무대죠. 예, 준비되셨습니까?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동인 대변인 이야기부터 할까요? 아니요. 네, 페이스북 보다가 이강태 씨의 글이 참 슬픈 내용을 너무 재밌게 쓰셔서 이거 웃겨요를 눌러야 될지 슬퍼요를 눌러야 될지 몰라갖고 네, 결국은 그냥 우픈이라고 하고 말았는데 네, 오늘 왜 이렇게 떨리죠? 네, 사실은 유현창 목사님 제가 생각하면서 첫 노래 이렇게 선곡했었는데 오늘 오셨네요. 네, 오실지 안 오실지 궁금했었는데 네, 첫 곡 늙은 투사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태어난 이 강산에 투사가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강산에 묻히면 그만이지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우새씨 꽃다운 이의 청춘 네, 사실 이 키가 네, 죄송합니다. 다시 부르겠습니다. 네, 두 개 올려주세요. 여기까지 가면 되지.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나왔어요. 너무 낮으면 소리가 안 나왔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나 태어난 이 강산에 투사가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너희들은 자랑스런 부사의 아들 뭐냐 만난 건 먹고뿐이야 아들로 다시 보고 불러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일세 꽃 피어 망발하고 활짝 깬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 청춘 다 갔네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그곳에 실려간 꽃다운 이의 청춘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일세 꽃 피어 만발하고 활짝 깬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제 청춘 다 갔네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그곳에 실려간 꽃다운 이의 청춘 네, 고맙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노래하다가 제가 괜히 또 울컥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울컥 안 하려고 일부러 씩씩한 노래 불렀는데 네. 근데 지금 그 다음 노래 부를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는데 떼창해요. 떼창할 텐데 부르세요. 떼창해야 돼. 네 다음 곡 잠시만 저 물 좀 먹어도 되겠까? 네. 네 다음 곡 송창식님의 내 나라 내 결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라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비 맺힌 흐름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허리 비치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귀한 순결함들이 위에 종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빛나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노래 볼 때 울컥하지 마이세요. 예. 예. 이번 달 7월 21일 날 일본에 참여한 선거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무역 보복도 참여한 선거에 아베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그런 아베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성하라는 거죠. 네. 이제 제대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힘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문화를 많이 접하죠. 그리고 일본 물건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본 차들도 좋아합니다. 왜? 좋으니까요. 잘 만들어 놨잖아요. 예. 하지만 일본 여행도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뉴스를 보니까 일본으로 향하는 전세기들이 한 대씩 두 대씩 이제 취항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일본으로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없다는 얘기죠. 예,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되다 싶습니다. 한번 우리 전부 다 힘을 모아가 일본 놈들 한번, 일본 정부, 일본 사람들이 미운 건 아닙니다. 그런 작태를 보이는 일본 정부가 밉다는 거죠.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그런 일본이 밉다는 거죠. 예.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635회차는 제가 하는 구호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리는 절대 반성 없는 아베를 용서할 수 없다. 아베는 반성하라. 아베는 반성하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